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곧 선거운동 총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제가 한겨레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한 10여 년 넘게 이런저런 선거 관련 취재에 투입돼 가지고 제가 좀 지켜본 것들이 있습니다. 지켜본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정말 좀 전략적으로 이런 건 좀 잘해야 된다. 또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반드시 지고 이러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역구 곳곳에서 좀 지난 10여 년간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목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이제 좀 양심적이고 뭐랄까 좀 의욕이 있는 그 정치인들이 참 많죠. 그분들이 이 방송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분들이 좀 약간 뭐랄까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좀 많아요. 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말이죠. 예. 미래통합당이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혹여라도 이 방송을 이제 각 지역 이제 선거구에서 선거 보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잘 참조해서 선거 캠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10여 년간 목격해온 기자로서 진짜 꿀 같은 정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시사바리스타 김용민 엄마의 응원 메시지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커피물 좀 내리러 갔다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엑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2010년으로 먼저 돌아가 볼게요. 이재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아무튼 그때 그 후보가 은평구 쪽에서 장상 야권 단일 후보와 이게 맞붙었었어요. 재보궐 선거했는데 그때 이재호 씨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이때 이게 제가 보면서 이러니까 민주당이 지고 진짜 이재호가 이기는구나. 제가 그때 현장에서 이걸 직접 취재했었었는데 그때 좀 경험담을 알려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첫 번째, 절대 뭐랄까 차 위에서 선거운동하지 마세요. 뭔 소리냐. 이재호 씨가 당시에 선거운동을 참 잘했어요. 근데 그때 이재호 씨는 혼자서 다녔어요. 그 당에 요청을 해가지고 나 지원 사격 오지 말아라. 나 그냥 혼자서 다닐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은평구 지역을 돌아다녔냐면 자전거 하나 타고 진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냥 진짜 뭐 현수막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보일 때마다 멈춰서 가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이제 장상 야권 단일 후보,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이랑 그때 뭐 그 천호선 대표, 예, 정의당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름도 막 이제 헷갈립니다. 정의당 전에 뭐였죠? 뭐 하여튼 그런 데랑 이렇게 다 합쳤어요. 예. 저는 이제 장상 후보 쪽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좀 취재를 다녔죠. 예. 근데 거기 가보면 무슨 그 이제 도심 삼거리 같은 데에서 이제 막 연설을 하는데 막 이렇게 차도 갖다 놓고 막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막 같이 막 환호하고 있고 막 그런데 딱 보니까 다 동원된 사람들이야. 돌아다니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한 진짜 아무도 안 봐요. 예. 분명히 선거운동은 장상 쪽이 더 시끌벅적해. 그런데 그걸 멈춰서서 장상 후보 그 차 앞에 멈춰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지켜보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50명이 다 동원된 사람들 와 소리 지르고 이재호 씨는 혼자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장상이 야권 단일 후보다 이거 빅매치다 막 언론에서 막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8.3% 이재호 씨가 그걸 표를 얻었고 장상 당시 후보는 39.9%로 대패했어요. 예. 둘 다 거물급이었는데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난 거예요. 예. 규모는 장상 씨가 더 떠들썩했는데. 그래서 장상 씨가 그 당시에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골목을 이분도 돌아다니긴 해요.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분은 걸어다니질 않아. 그냥 무슨 이게 조그만 1.5톤 트럭 같은 거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라디오 방송처럼 틀어놓고 자 좁은 골목을 그 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분은 그냥 그러니까 차 위에 트럭 그 짐칸 같은데 가만히 서서 막 연설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걷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역 주민들과 인사할 때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악수조차도 못하죠. 당연히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골목을 누비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재호 씨는 그냥 자기 혼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니까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순간 잘 멈출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진짜 2010년도니까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제 선거운동이 좀 익숙할 수는 있어도 그 당시엔 되게 신선하고 이재호 씨가 이래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어? 다들 좀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20% 차이나 되게 이재호 씨가 당시에 은평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선거운동의 방식이 진짜 변해야 되는구나. 이게 단순히 뭐 정권 심판하겠다,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 밀어주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당선 안 되는구나. 선거운동 방식이 굉장히 밀착형이 돼야 되는구나. 차라리 걸어 다닐지언정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서 인사하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그 당시에 봤었죠. 예. 되게 뭐랄까 이재호 씨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되게 씁쓸했었는데 하지만 선거운동 전략만큼은 진짜 이 사람 똑똑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그 뭐랄까 당시 이제 목격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처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에 이번에 이제 초선 정치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재호 씨의 당시 사례 이거 꼭 참조하십시오. 예.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그냥 막 운동화만 신고 그냥 가방에 운동화만 넣고 이렇게 털레털레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원조가 사실 이재호 씨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어차피 지금은 이제 뭐랄까 선거구 운동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유세 현장 막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 뭐 이런 거 공약 살펴보고 뭐하고 이런 거 중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호 씨처럼 그냥 거리를 그냥 운동화 하나 신고 그냥 돌아다니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12년으로 갑시다. 2년 뒤에 마포구 쪽으로 가봅시다. 그때 제가 여기서 뭘 또 목격했냐면 여기서의 교훈은 이겁니다. SNS 선거운동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경험을 제가 이제 얻었는데 그때 그 민주당의 그때 그 마포구 쪽에 노웅래 후보랑 김진애 후보가 경선 붙었었어요. 근데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김진애 후보가 훨씬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당시에 그 4대강 비리 밝혀내고 막 국회에서 화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비례 후보였는데도 거의 뭐 지역구 의원들 다 씹어먹는 막 엄청난 화력의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마포구에 노웅래 의원이라고 있죠. 이분이 뭐 유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적인 인지도로 따지자면 김진애 후보가 당시에는 월등했었어요. 예, 노웅래 후보는 이제 지역구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그래서 이제 저같이 좀 젊은 기자는 김진애 후보와 노웅래 후보가 어떻게 될까?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어떻게 될까? 뭐 비등비등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진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때. 예. 그때 김진애 후보 그 캠프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좀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트위터 많이 하고 SNS 영향력이 한참 잘 나갈 때였는데 자기들 조금 이렇게 홍보 좀 해달라고 트위터. 그래서 제가 기자니까 대놓고 뭐 이렇게 선거운동 참여는 못하죠.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는 끊고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아무튼 그 보좌관들이 좀 뭐랄까 좀 한심해 보인다고 할까 트위터나 붙잡고 있더라고요. 트위터나 지역을 정말 뛰어다녀야 되는데 SNS에서 당연히 김진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인기죠. 그런데 선거인단을 뽑고 뭐 그 내부 경선 치르고 이런 거는 다 조직 선거입니다, 여러분. 트위터 글 보고 마포구 지역 주민들이 시간 내 가지고 야 나 이거 선거인단 등록해야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김진애 후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당시 선거운동 면에서는 초짜였던 거예요. 보좌관 잘못 두셨던 거죠. 진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 보좌관들 참 착하고 좋은 분들이고 일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선거운동의 그 진짜 전략가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웅래 후보는 당시 거기 지역에서 이분 완전 터줏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역의 승리를. 그래서 SNS 선거 당연히 홍보에 활용은 하되 지역 주민들에게 그 SNS가 착착착착 도착하진 않는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 선거라는 게 진짜 지역에서 정말 빤스 벗고 뛰어다니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그 경로를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진짜 이름 없는 중앙 정치에서는 진짜 이름 없는 정치인이고 처음 들어보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막상 선거 치르면 40% 50% 당선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회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정책 보좌관 따로 있고 지역구 관리 보좌관을 따로 둬요. 그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역구 관리 보좌관은 4년 내내 지역 동네 어르신들 주민회 어디 등산 모임 이런 거 계속 챙기고 술 마시러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선거 끝나고 나면 진짜 술 때문에 병을 얻는 분이에요. 진짜 갑자기 국회에 연락해보면 갑자기 이분 사라져 있어. 전화해보면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런 보좌관이 있어요. 민주당 쪽에 제가 친했던 보좌관인데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다. 너무 통화한 지 오래됐네. 근데 아무튼 그런 보좌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선거 치르고 나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진짜로. 그런 보좌관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정책 만들고 이렇게 전문성 강화하고 이런 보좌관도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거는 의정 활동할 때이고 선거 때는 정말 그런 진짜 몸으로 뛰는 보좌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 초단들 좀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교편 잡으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생활만 하시거나 좀 이렇게 얌전한 데 계시던 분들이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 뛰어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좌관을 반드시 그런 분 하나 두셔야 됩니다. 이미 두셨겠지만 절대 선거는 엘리트 지식인 느낌이 나지 않게 막 뒹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기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 목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민주당 후보님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 2015년으로 가봅시다. 2015년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 관악을 지역구로 가봅시다. 관악을인가 갑인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거기 그때 당시 재보궐선거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민주당이 졌어요. 누구한테 졌냐?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한테 관악구인데 새누리당이 이겼어요. 제가 여기 그 당시 선거운동 직접 취재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2015년에 이제 그 관악구 선거의 교훈은 뭐냐면 정치 구호 선거 해서는 안 되는구나. 지역 주민 밀착 선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그때 당시에 얻었습니다. 뭔 소리냐면 그때 정태호 씨라고 새정치민주연합 그 후보랑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랑 그리고 당시 무소속의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어요. 3파전이었는데 물론 좀 표가 좀 분산되고 어쩌고도 이런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오신환 씨가 그때 당선이 됐는데 43%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정태호 씨가 34%를 얻었고 정동영은 20% 얻었고 그래서 오신환 그 새누리당 후보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10%나 넘게 이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선거운동하는 것들 이렇게 쭉 보는데 정태호 씨가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구호가 뭐냐면 그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선거 이슈가 성완종 그 녹취록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때 이제 홍준표 씨가 뭐 뒷돈을 받았네 마네 뭐 이런 막 의혹 제기가 막 한참 펼쳐질 때였어요. 2015년 봄에. 그래가지고 정태호 씨가 관악구 막 돌아다니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성완종 얘기밖에 없는 거야. 제가 이렇게 듣는데도 이게 뭐 이렇게 심판하는 거 좋은데 왜 이런 얘기만 하지? 좀 약간 보면서 조금 의아했었어요. 근데 오신환은 그때 아주 전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냐면 이 관악구 이쪽 지역은 그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스쿨 도입되고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사법고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그 고시촌이 이제 사라지는 어떤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오신환이 뭐 그때 당시에 뭐 사법 그 고시 뭐 존치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돌아다니고 이 고시촌 어떻게든 내가 지켜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선거운동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래도 관악구인데 여기 완전 야당 텃밭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뭐 성완종 이 녹취록 때문에 그래도 이 정권 심판해 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봤죠. 그런데 오신환 후보가 그때 당시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역시 국회의원 선거가 정권 심판 뭐 이런 거 물론 당연히 구호 내세우는 건 좋은데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이제 밀착 공약을 제시해야 되는 선거구나. 예. 이런 거를 이제 역으로 좀 이렇게 좀 씁쓸하게 좀 살펴보게 된 계기였죠. 콕 집어서 제가 김용민 후보랑 김남국 변호사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분들 지금 지역구 남양주랑 안산에서 이제 공천 받으셔가지고 지역구 이제 선거 이제 시작하실 텐데 이분들이 그 검찰 적폐 청산 이런 거 굉장히 앞장서신 분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어요. 이러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안산 지역구 구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진짜 남양주의 지역구 구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선돼요. 검찰 적폐 청산은 중앙정치 의제인데 그걸 꼭 남양주 주민들이 우리가 꼭 해야 돼? 안산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예전에 손혜원 우리 후보 당시에는 이제 그 후보였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2015년이죠. 2015년에 이제 민주당에 이제 입성하시면서 이분이 그 홍보 전문가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제대로 짚은 거예요. 이거 진짜 그 현수막 제작하실 때 이거 반드시 이게 손혜원 씨의 당시 2005년도에 충고를 잘 따르십시오. 뭐냐? 그 진짜 당시에 새누리당 현수막이랑 새정치연합 현수막을 비교해 보면 문구랑 디자인이랑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압승했었어요.
일단 문구 자체가 그 국회의원 내가 국회의원의 그냥 상징적인 어떤 문구 이런 거를 이분들은 새누리당은 달지 않아요. 무조건 경제. 예. 경제 공약입니다. 경제 공약. 그래가지고 이 지역구에서 내가 이렇게 뭘 나가면 이 경제 공약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 땅값 오르게 하겠다든지 서민의 지갑을 지키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 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예. 정권 심판 검찰 개혁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역구에서는 안 먹혀요. 안 먹혀. 예. 진짜 아주 교묘하게 진짜 지역 주민들이 야, 이 사람 뽑아주면 나한테 뭐 하나라도 떨어지겠네. 이런 심리를 자극시켜줘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총선입니다. 제가 이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총선 정치 문화가 아직까지도 좀 후진적인 게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당시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총선과 경제 공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해서 2015년에 발표한 게 있는데 선거 공약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경제 분야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9.8%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들은 아주 이 정치적인 동물 감각이 뛰어나서 무조건 경제만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약간 좀 정치적 공약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예. 안타깝죠. 예. 그래서 많이 졌어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이거 다 바로 잡았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분 아주 홍보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잘 따르세요. 지금 그래서 뭐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 손혜원 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구에서 무슨 초등학교 무슨 구조 보강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현수막보다는 서울시의 경전철 신림선 무조건 확보 이런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뭘 확보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아예 국토부 고시 결정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는 미래형이지만 국토부가 고시 결정했다라고 얘기해 보면 당장이라도 막 경전철이 들어설 것처럼 현재형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면 민주당이 와이파이 전국에 무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공약 발표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좀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하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신비 제대로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뭐랄까 내가 CCTV 방범용 CCTV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요. CCTV 특별 교부금 국비 7억 원 신청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 진짜 CCTV 확보는 특별 교부금 국비 7억 원이 필요한 거구나. 이 사람 좀 더 앞서가 있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영민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 이렇게 선거운동 하셔야 됩니다.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분들 이거 아직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쑥스러워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런 거 보좌관들 얘기를 홍보가 전문가들을 잘 섭외를 하십시오. 그래서 조국 이야기 중요한데 그런 거는 좀 뒤로 빼세요. 일단 선거 기간에는 안산과 남양주 그 지역구 주민들이 뭐가 필요했는지를 지금 이미 물어보셔도 안 돼요. 이미 파악하시고 나서 이미 대책까지 마련해서 선거 현수막 바르셔야 돼요. 아까 얼마 전에 보니까 김용민 변호사가 남양주 지역에 필요한지 받습니다. SNS로 접수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던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 지금 받고 계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받아 놓으신 것처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앙정부랑 얘기해서 내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게 현수막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당선되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중앙정부랑 소통하고 있어요. 이런 법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용민 변호사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김용민 변호사는 굉장히 친해요. 기자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일 거라고 저는 저 혼자 확신합니다. 아닌가요, 김 변호사님? 예, 아무튼 이분은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있었을 때 그거 제가 취재해서 밝혀냈던 거잖아요. 최승호 선배랑 같이. 그때 이분이 전혀 유명하지 않을 때였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참 아무튼 인연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 훌륭한 분이신 거 아주 젊은 변호사죠. 예.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이분이 얼마나 국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지 저는 제2의 박주민 변호사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분입니다. 예, 이분 잘 되셔야 됩니다. 안산에서 지역구 선거 도와주시는 분들 저의 충고를 꼭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전해드려도 물론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조언입니다. 2016년도로 가봅시다. 정청래와 민병두의 교훈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선거운동 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정청래 의원 당시 지역구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전략공천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당시 이제 손혜원 의원에게 이걸 양보하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가봤죠. 지역 주민들이 정청래 의원은 이 지역구에서 뭐랄까 어떤 존재임을 제가 체감했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씨가 밤 10시, 한 9시, 10시 너무 늦다. 밤 9시에 어디 치킨집에서 같이 치킨 먹읍시다 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문자를 직접 보내요. 그러면은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한 10명이 달려나서 같이 치킨하고 치맥해요. 이분은. 그러면서 노래방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 정도로 이분이 정말 엄청나게 지역구 관리를 진짜 발로 뛰면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이 정청래 씨는 약간 좀 뭐랄까 민주당에서 운동권 이제 스타 운동권 출신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도 건대인가 어디 운동권 출신이긴 한데 이분은 좀 결이 달라요. 그분들하고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운동권은 운동권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총학생회장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운동을 하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은 운동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의 전략이 뭐였냐면 진짜 정말 이분은 그냥 노래방에 뭐 살다시피 하신 분이에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예, 맨날 막 같이 춤추고. 예. 그렇다고 뭐 이분이 어떤 그 의정 활동을 게을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역 주민들하고 정말 동네 뭐 약수터는 뭐 맨날 가시고 그냥 뭐 동네 치킨집 사장 이름들 다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밤 9시에 잠깐 저랑 뭐 치맥 번개 하실 분 카톡으로 뭐 이렇게 날리면 막 지역 주민들이 막 달려 나와요. 예. 왜냐하면 제가 같이 술을 먹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청래 씨는 손혜원 씨한테 지금 뭐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지역구를 조금 뭐 이렇게 좀 잠시 양보하시지만 이분은 뭐 2020년도에 그냥 돌아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구 관리는. 민병두 의원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도 제가 짧게 술 한 번 마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저를 잘 기억 못할 건데 저는 알죠. 이분이 19대 그 총선 때 동대문구 을로 출마를 해가지고 무려 홍준표를 이기고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제 민주당이 좀 약간 전설처럼 남게 된 이제 사건이었는데 원래는 18대 때 41% 받아가지고 홍준표한테 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9대 때 홍준표를 이겼죠. 이 거물급을. 동대문구에서. 근데 이분이 진짜 4년 동안 한 이야기를 4년 동안 진짜 절치부심하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표심을 다져왔는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도 정청래 의원처럼 했던 거예요. 진짜 4년 동안 18대 때 동대문에서 이제 져가지고 나는 19대 때 꼭 이길 거야 해가지고 진짜 4년 동안 진짜 안 돌아다닌 곳이 없더라고요. 이분도. 예. 진짜 거의 진짜 맨날 술 먹고. 예. 눈이 완전히 퀭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문화일보 출신 기자 출신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언론인들 좀 후배들 좀 만나가지고
그때 술 한잔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하여튼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한 달 진짜 4년 내내 술만 마시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대신 홍준표는 이제 중앙 정치에 신경 쓰느라고 상대적으로 동대문구에 좀 신경을 잘 못 쓰셨던 거죠. 예. 뉴스에는 홍준표가 훨씬 많이 나오지만 정작 4년 동안 민병두 씨는 동네 치킨집, 동네 맥주집, 동네 노래방, 예? 동네 약수터는 다 민병두가 계속 훑고 다녔던 거예요. 4년 내내 이분은 선거운동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9대 때 52%로 홍준표 지역구를 탈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다행인데 뭐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민병두 의원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운동의 여러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꼭 뭐 민병두처럼 정청래처럼 내가 이미 4년 동안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을 또 찾으십시오. 예. 그러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당시에 제 목격담을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의 선거 병아리라고 할까요? 정치인분들, 제가 좀 아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재정 의원 이런 분들 비례후보 비례대표 의원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역구에 뛰어드시죠.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런 분들은 꼭 당선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커피 물 좀 내리고 허재영 기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민주당 쪽의 후보, 이제 정치 신인 후보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지난 10년간 지켜본 정치 현장의 선거 속살들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개별 어떤 후보님들한테 좀 말씀드린다기보단 좀 민주당에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민주당이 이런 건 좀 더 잘했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뭐냐? 수세적으로 공약 발표하지 마세요. 더 공세적으로 공약 발표를 하시란 말입니다. 요즘 보면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고 미래통합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막 좀 더 공세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더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막 코너에 몰아가도 됩니다.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4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아가지고 좌절된 법안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딱 10개만 추려가지고 발표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거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게 다 민주당이 일 잘 못해가지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니네 뭐 한 거냐 다 이렇게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임미리 씨 같은 사람이 칼럼 쓸 때 민주당만 빼고 광화문에 촛불의 어떤 요구는 다 받아들일 것처럼 하더니 막상 국회에 보내놨더니 하나도 안 했어. 니네 아웃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착시 현상인 거죠.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법 통과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러분 사립유치원 3법 이거 자유한국당이 계속 4년 내내 발목 잡아가지고 이거 통과 안 되던 법이었습니다. 이 사립유치원들이 회계가 투명성이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박용진 의원이 이 유치원법 개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면서 이 법안 통과를 계속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몇 년 만에 진짜 이번 국회 이제 거의 이제 회기 이제 마지막인데 1월 13일 겨우겨우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시민들이 잘 기억 못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일 잘하고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아가지고 4년 동안 국회를 얼마나 마비시켰는지 이런 거 법안 한 10개만 추려가지고 깔끔하게 보기 좋게 디자인해서 포토샵으로 내세요. 제가 열심히 퍼뜨려 드릴게요. 민주당이 수세적으로 몰릴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공세적으로 막 몰아붙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못했는데 4년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더 한 번 더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런 거 미처 처리 못한 거 마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세요. 예. 제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이제 21대 그 총선 때 2016년도 때 그때 보면은 민주당이 그때 이제 야권이었죠. 그래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굉장히 막 공세적으로 막 진짜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막 발표가 되고 그랬습니다. 2016년 초에.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 완성하겠다, 뭐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뭐 온갖 것들, 국민의 인권 보장, 민주주의 회복, 뭐 흑수저도 금수저로 만들겠다, 기회 균등한 사회 만들겠다, 뭐 이런 거 막 계속 막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공약이 막 발표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물론 민주당이 발표는 하고 있는데 좀 묻히고 있죠. 예. 좀 공세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발표된 것 중에 이제 뭐 국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 그리고 뭐 전국에 뭐 와이파이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잘 안 먹힙니다. 예. 22대 그러니까 청년 특임 장관 국무위원급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하나 발표했잖아요. 이거 민주당이 발표했는데 이거 기억하는 국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아니 청년 특임 장관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무위원급으로 세우겠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인 거거든요. 청년층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데 이 청년들이 정작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발표해야 되냐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무신경했는지를 밝히면서 민주당이 이런 거를 우리는 청년을 아예 장관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장하나 의원인가? 이분이 참 네이밍 되게 잘했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로시간이 당시 이런 것들이 이제 퇴근 후에 근로하는 것들이 좀 잘 이렇게 그 증거가 잘 안 남아가지고 야근 수당 이런 걸 잘 못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법안 개정을 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개정안이 돼서 이거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걸 기억해요? 그때 장하나 의원이 제가 칼퇴근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이밍해서 발표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럼 오후 6시에 다 무조건 칼퇴근해라는 법이냐?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6시 이후에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증거 기록을 남기도록, 야근한 증거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남기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발표를 할 때 칼퇴근법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발표해요. 그러면은 확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청년 특임 장관 국무위원급으로 모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뭔가 좀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드십시오. 네이밍을. 손혜원 의원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지금 선거로 지금 총선이 지금 치러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코로나를 제칠 정도로 확 정말 네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공세적으로 공약을 내세우세요. 괜찮습니다. 언론이 야 이런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보다 앞서서 그 기사 배치가 될 수 있어요. 막 한국 사회 논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야 이런 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너무 포퓰리즘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자유한국당이 막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 이슈를 점점 뒤로 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기자의 감각인 겁니다. 자, 민주당이 참 일 잘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 잘하는데 뭐랄까 좀 너무 착하신 분들, 수줍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치 이제 초입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혹이라도 그 보좌관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어떨 땐 잘했고 어떤 거는 의외로 패배한 지역구들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거는 한 번쯤 싹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민주당 찍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미래통합당만 빼고 찍으세요. 제가 왜 미래통합 빼고 찍어야 되는지는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